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바토포스에서 새로운 지식의 시대를 여는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향후 미래에 대한 것으로서 트럼프 집권 2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트럼프가 지금 재집권이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우리 정길선 역사학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형록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대담 주제는 트럼프 집권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 두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과 미디어의 역할. 세 번째는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 제목으로 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담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바토포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을 해주실 정길선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선 박사님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국가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동남아시아 해양역사 고고학 연구소 소장, 그리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유라시아 고고 인류학 연구소 연구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기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금 태국에 지금 계시죠? 예, 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줌이. 그래서 예, 지금 모습이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없이 이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묻고 그리고 정 박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대해서 뭐 한 10개 정도의 소 타이틀로 주제를 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전체적인 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대제목으로 약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개 중에 한 2개 정도를 먼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정마사님, 예, 예. 먼저 글로벌 핵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음, 글로벌 핵 위협이 점점 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각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각국이 핵 억제력 강화, 방어 체계 구축, 그다음에 외교적 대화를 통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예, 특히 주요 핵 보유국에 대해서 서로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예, 국제사회가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협력 방안이나 외교적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예.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 우선 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자체 억제력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죠.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자체 핵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우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는 설사 지금 현재 밀리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러시아가 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외에도 이제 다른 러시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까이 지내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핵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는, 예.
전 세계적으로 미칠 그 인권적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앞서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핵을 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가 핵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도 그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핵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현재 알 수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리고 전술핵이라든지 전략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현재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쓰거나 전술핵을 쓰거나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미국도 사실 정보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네, 그거는 그 북한 내부의 그런 자세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도 만약에 핵을 사용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그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만약에 대한민국 향해서 핵을 쓴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쓴다면은 그 파장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위협적인 그런 자국 방어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 정도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러시아도 핵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1986년에 4월 26일 체르노빌 현재 예. 이 체르노빌은 지금 러시아가 아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있죠. 우크라이나죠. 전쟁하고 있는 예, 우크라이나고요. 예,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파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사실 원자력이 핵이나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이것은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 또 부디 그렇게 되기를 또 봐야겠고요. 또 그렇게 예, 되기를 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가 지금 집권을 지금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지금 집권이죠. 예. 뭐 4년 정도의 지금 공백이 있다가 다시 와서 집권을 지금 하면서 상당히 세게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대선 직후에 푸틴 대통령하고 어젠가 그젠가 통화를 했다고 지금 매스컴에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비무장지대 조성을 통한 종전 방안을 제안했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크렘린궁에서는 이러한 통화 사실을 부인했고요. 이러한 네.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뭐냐면 매스미디어 때문이에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보면. 네.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미디어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미디어들은 민주당의 편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바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도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제 미국이 뭔가 이걸 중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러시아 쪽에 유리한 중재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아,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막대한 그 돈이 들어갔잖아요. 막대한 네. 돈이 들어가고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게다가 또 그런 이제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여기에서 갑자기 어? 러시아가 그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도중에 또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러시아 측에 대한 그런 우위를 인정을 해버리면은 차후 이제 미국 패권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패권에 대한 그런 그, 좀, 패권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낮게 보는 이제 다른 이제 낮게 보고 이제 중동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그동안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한테도 다 영향이 갈 수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는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나 예,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언젠가 한 번에 접점은 이루어지겠지만은 예. 그거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4시간 내로 뭐 러우 전쟁을 종결시킨다 뭐 이런 얘기처럼 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러시아가 유리하게끔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 쪽에 그 이전보다 그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 빈도는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 미국이 빠지는 대신에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했었던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에게 또 이제 구애를 청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이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별반 상황이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 그렇습니다. 뭐 보면은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도를 보면은 그래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빠지고 미국이 빠지게 되면은 뭐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국가들도 나타날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다른 이제 기타 나토 국가들이 그렇게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 계속 북한군 파병했던 그런 부분들을 유포를 시키면서 한국 측의 입장에서도 한국 측에게도 계속 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 거기에 배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쩌고 보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보험용인 거죠, 하나의. 예. 제,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런 보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 무기를 끌어들여서 러시아와 계속 맞서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한다 그러면, 예, 예.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깡패가 네, 계속 왕 노릇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외지에서 온 깡패가 둘이 맞붙어가지고 한 방 얻어 터지고 예. 쪽팔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아유, 가능성 있죠.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성 있는 거고. 사실 뭐 영원한 제국은 없죠. 화모 신비룡의 건무 10년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제국은 없고, 영원한 영원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어느 정점에 가면은 반드시 쇠약이 되는 것이 세상 역사의 이치죠. 근데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인자는 미국이지만 미국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미국이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 언론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관계를 보도하면서 예, 상당히 편향적이거나 네, 또는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주목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한국 언론이 이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예, 한국의 안보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래서 아, 네. 이게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언론이 왜 그러냐, 왜 친러가 아니라 친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한국 언론 자체가 그 기조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미국이라든지 집단 서방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기조는 다 거기에 맞춰졌어요. 애초부터 한국 언론은 러시아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이게 러시아를 좋게 얘기하거나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도 그동안 굉장히 적었던 부분이고 이게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분명 이런 부분이 종종 있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도드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죠. 어, 왜 우리 언론은 왜 그러느냐?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영문 기사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집단 서방이 써내는 이제 영문 기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어 어렵잖아요. 러시아어 어렵고 러시아 문자도 어렵잖아요. 이 러시아 문자, 키릴 문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우리 국민 중에서 몇 프로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걸로 봤었을 때 가장 익숙한 언어 쪽에 기자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벌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익숙한 것에 그게 귀를 기울이고 보게 된다면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번역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직접 취재하러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집단 서방에게 일률적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네. 이게 다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집단 서방과 전혀 반대 진영이 서 있는 그런 측에는 굉장히 비우호적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친미이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도 친미의 성향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음, 이 친미 성향을 많이 보였으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보다도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러오전 터졌을 때도 문재인 문재인의 이제 그 후기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후기 때는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켰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이게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이전에도 우리는 러시아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비했고 사실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패권 국가들 중에서 제일 관계가 미비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대만보다도 더 미비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아졌고 단편적인 부분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베이징을 순방한다던가 모스크바를 순방한다던가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전의 대통령은 다 한 번씩 베이징하고 모스크바를 순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도 순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그 정반대 진영하고는 담을 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언론들도 여기에 다 편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 편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악마화하고 그리고 러시아 진영에 서 있는 국가들도 다 똑같은 그런 이제 세력으로 보고 그들도 똑같이 악마화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언론의 신뢰도가 각양각색인데, 국내 언론의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데, 국제 언론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요. 보면. 어, 예, 국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사대주의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집단 서방에서 내놓는 언론은 한국의 조중동하고 다르게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정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런데 국내 뉴스로 보세요. 반대로 보세요. 국내 뉴스에서 조중동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체의 그 기반이 봐도 사대에서 저는 사대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기반을 한다고 보거든요. 미국에 대한 사대, 특히 네. 집단 서방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정직할 것이다라고 착각,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음, 언론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눈높이를 다 맞춰요. 대체적으로 다 보면 그 국민들의 눈높이 다 맞추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사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취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뺄 건 빼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언론이. 그래야지 이 언론의 조회수도 높아지고 아시잖아요. 예, 박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바로 언론의 수준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뭐 CNN이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굴지의 언론들이 지금 된통 맞을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근데 문제는 죄다 아직은 민주당 계열이 그 언론들이 많고, 그리고 네. 트럼프가 이제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임기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 한 1, 2년 정도 더 지나가야 그것도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야, 아직 임기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바이든의 남은 임기 동안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그 최대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또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음, 하기야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하여간 이번에 그 기후 협약만 보더라도 예. 다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입을 했지만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 바로 탈퇴하겠다는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 전형적인 기후 어젠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LGBTQ에 대한 그런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 보면 미국의 옛날 보수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옛날에 그 청교도 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미국의 보수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그 68 운동이라 불리는 그 히피 운동 그 시기에서 더 변화해서 또 좀 더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그 민주당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좀 더 반대로 가고 있죠. 예. 음. 그게 네, 문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왕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드미트로 포노마렌코라고 네. 주한 포로마르코. 네. 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드론 방어 시스템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 정부에서는 무기 지원 여부를 두고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예. 얘기 계속 나오다가 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서 지금 상당히 그 고민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네. 한반도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네.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방어 무기라고 얘기하죠. 이제 문제는 방어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방어 무기도 되지만은 어쩌고 보면 이게 살상무기가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또 보면. 이게 이제 방어에서 언제 공격으로 전환할지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그것도 이제 공격용 무기도 마찬가지지만 방어용 무기도 어쨌든 살상무기예요. 네,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자체가 러시아 미사일을 막아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할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의 탱크나 전차를 그 요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의 그런 무기가 다 그런 방어용 무기라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방어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북한에 러시아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러시아도 방어 무기를 한국도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방어 무기를 지원을 했으니까 러시아도 북한의 방어 무기를 지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그 공격용으로 전환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음,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살상 무기예요. 네. 그렇게 준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러시아하고의 적대적인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은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편하게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제3자가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친선을 이렇게 더 도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북 통일 문제까지도 러시아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러시아가 중재하는 거와 중국이 중재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음, 아,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재를 그걸 해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우리가 중국의 속마음을 항상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팽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러시아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 언젠가는 뭐냐면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이 조금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이럴 때 우리는 그 양쪽 스탠스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어, 뭐냐면 하늘에 해는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어쩌고 보면.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 약화돼서 미국이 나간다고 치면은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남아요. 음,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남죠. 근데 일본이야 어차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어차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제 두 나라하고 이렇게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나마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낫죠. 음, 예, 러시아가 더 낫고, 예. 네. 그리고 중국하고의 중국의 이런 이제 팽창 의도라든지,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견제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어, 예, 이제 조금 뭐 우준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김정은이가 2019년이죠. 2019년 2월 달에 예, 중국을 거쳐서 그 베트남까지 열차로 네. 하노이까지 갔었죠. 갔었던 얘기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이렇게 가서 만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하고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병력을 파병을 함으로써 얻어들일 수 있는 외화 네, 그 때문에 지금 푸틴하고 만나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견해가 좀 다르신 것 같고 조금 저도 좀 더 많은 것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러시아하고의 중국하고의 관계는 원래부터 물과 기름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두 나라가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음, 나라는 언젠가는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음, 사실. 그리고 또 지금에야 미국이나 집단 서방과 이제 맞서기 위해서 서로 동맹도 맺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 게임이 끝나면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또 다른 게임이 시작이 된다. 그런 네.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잘 구상을 해야 돼요. 이게 10년 후에 벌어질지 20년 후에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대신에. 네. 그렇지만 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예, 그 참 물과 기름의 관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을 때 그 시진핑을 자신의 친구로 인정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푸틴 대통령이 나중에 물러나죠. 물러나고 이제 다른 누군가가 됐었을 때 또 그 관계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외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한 정권이 딱 들어왔었을 때 그 정권은 이 다른 정권하고 그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정권과의 관계가 또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동성입니다. 음,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우리 같은 그 약소국가들은 사실 거기 흐름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하죠.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고. 이제 조금 더 그 좀 화제를 좀 돌려서 예, 트럼프 그 집권 일기 때 네,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그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친하다, 세계에서 가장 친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기가 들어오면서는 약간 그게 조금 약화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지금 뭐 김정은이를 만나서 네, 북미 관계를 강화를 하고 네, 한국을 패싱을 시키고 네. 이런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인 게, 지금 현재 북한은 러시아라는 보험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만남은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뭐, 북한, 러시아의 이제 상호 이제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 우리가 이걸 항상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봐야 되냐면, 러시아 입장문을 보면 간단해요. 러시아 입장문에서 뭐라고 써여 있냐면,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러시아가 그 지원을 해주고, 러시아가 침공을 받으면 북한이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런 그 조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전쟁이 나면 지원해준다는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존재 조건은 침공을 받는다는 전제예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굉장히 그 위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북한은. 그렇기 음, 때문에 북한은 이런 보험용으로 러시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침공을 받으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을 막겠다. 그러니까 한미를 막겠다. 이 전략인 거죠. 그 네. 반대로 또 중국이 어떻게 뭐 북한을 어떻게 한다 했을 때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거기에 이제 중재를 서달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북한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동맹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큰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동북아시아 전체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핵 위협을 하지 않아도 러시아라는 보험이 뒤에 있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음, 않습니까? 보면 뭐 미국이 뭐 북한을 공격을 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러시아라는 보험이 있는데 북한이 무서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고. 아, 그리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연해주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연해주를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현지인들 동원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일손이 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북한 사람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연해주를 개발하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한 페이를 주고 그러다 보면 북한은 경제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페이로 인해서. 음. 그 뭐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이게 들어가서 김정은이 나중에 이거 이제 그 김정은이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부를 축적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회의감이 있어요. 왜 제가 그런 회의감이 있냐?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그렇게로만 유지가 됐다. 그런다면은 북한 체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3대 거쳐가지고 3대 세습을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만도 북한의 어쩌고 보면 굉장한 저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왜 이렇게까지 유지가 됐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그것도 음.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 굳건하게 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가? 아,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북한 전문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면.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죠. 혹시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네. 네, 그죠. 네, 네. 그 이만갑이란 프로가 되게 저는 굉장히 유해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탈북자들이 나오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가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실태죠. 두 번째가 뭐냐, 북한이 낙후한 그런 사정.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편, 두 편 듣다 보면은 그럴듯해요. 예, 어, 그게, 예, 한 편 듣다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다섯 편, 여섯 번째 들어보면은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하다라는 의심이 안 되나요? 그래서,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한 아홉 편, 열 편쯤 듣잖아요. 이거 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북한이 저렇게 그 낙후되고 저렇게 그 나라 굴러가는 게 신기한데 지금까지 삼대 세습을 해오면서 누군가가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재산을 그 부정으로 축제하고 이렇게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밀란 한 번 안 터져.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예. 네. 아무리 통제 기간이 있다고, 통제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게 안 터져.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요, 음, 1917년 러시아 혁명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로마노프 제국 차르 시대, 그 시대 때는 수많은 농노들도 있었고, 수많은 서민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차르 네. 정권에서 학대를 당했는데 결국은 터지게 터졌죠. 네, 러시아 혁명이라고. 음,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3대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안 터진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러시아 로마노프 짜르가 더 그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탄압을 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참, 북한 사람들은 안 일어나죠, 지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그쵸? 느낌이 있는데, 예, 그, 우리의 민족성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예, 문제는 예.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래요. 예. 이렇게 좀 집단 토론으로 하는 그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그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그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눈으로 보질 못하고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러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본질을 왜곡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 음, 러북 좀, 관계에서 본질을 왜곡을 하고 있거든, 뭔가. 예. 아, 네. 하여간 그 주제는 다음번에 예, 예. 노바토포스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뤄서 네.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예, 이제 회장님 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시간이 지금 50분이 다 돼가는데요. 네. 뭐 거의 한 20분 정도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예.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혹시 네. 다른 분들이 또 마이크 좀 잡아가지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좀 질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기현 박사님께 마이크 좀 넘길까요? 아이, 뭐, 저야,
뭐 제가 토론에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예, 잘 들리시죠? 들립니다. 정말 또 오래간만에. 예, 이거 이게 좀 이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지금 그 트럼프 이 정권 그리고 어, 이 차기 정부를 구성한 인사들을 보면은 죄다 다 충성파 아니면은 아, 그 강경파죠, 강경파.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러우 전쟁은 거의 뭐 물 건너갔고 이거는 이제 이제 거의 휴전으로 끝났죠. 거의 가고 끝났다 봐야 돼요. 예, 거의 휴전으로 가고 다만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또 러시아가 차지했던 그 지역에 대한 음, 그 개발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플러스 이제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그 북한이 갔던 그 부대를 보면은 어, 약 한 12,000명 정도, 한 개 사단 정도의 병력이죠. 보통. 네. 뭐 그렇게 얘기 근데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보면은 공병대를 위장한 그런 게 아닐까. 일부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음, 사실 그 폼을 보면은 공병대거든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음, 공병대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특수부대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조금 과장된 그런 것들도 있긴 해. 물론 특수부대가 몇 명 들어가겠죠. 특수부대가 어떻게 한 사단 그 10,000명씩 막 이렇게 못 가요. 특수부대. 그렇죠. 예, 그게 특수부대가 무슨 만 불가능하죠. 명씩 가요. 그 한 개 사단이 가는 건데. 예, 굉장히 그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그게. 예, 그건 주 목적이 아마 지지 그 뭐야 참호파고 아마 그 참호전에 대비해서 네, 경계선을 마련하려고 공병대를 위주로 해서 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정도의 그런 병력이 간 것 같은데 그게 네, 너무 특수전이다 이렇게 특수부대가 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음, 좀 이상하긴 하죠. 음, 근데 이제 어찌됐든 향후 관심사는 아무래도 어,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할 것이냐 이게 음,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이제 뭐 누군가는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올 때는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좀 관심이 있긴 한데 네, 또 독일은 이미 뭐 또 조기 청소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1월 20일이 내년 1월 2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네, 전에 이제 뭔가 이거를 하려고 서로 지금 남는 부분들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에, 향후 러시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그 점령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궁금한. 그리고 음, 그것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런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영토 문제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영토 문제냐 음, 그 평화 안전 보장이냐 뭐 이런 거 음.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박사님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두 저는 가지 영토 가지고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뭐 네. 애초부터 푸틴이 뭐 영토를 노리고 그렇지 그 공격을 그 특수군사 작전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토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내 이제 비무장이고 그 중립 음,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 중립화 이런 거죠. 그 되게 협상할 수 있는 그 러시아하고 지금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근데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라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것 같은 게 우크라이나를 이제 중립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건 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무장화죠. 이거는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쟁의 여지가 있죠. 만약에 비무장화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계속 한다는 그 입장이니까. 근데 이걸 비무장화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비무장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그동안 그 지원했던 이제 집단 서방의 최신의 문제가 있어요. 위신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신이 깎이게 되면요. 어떤지 아시죠? 그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한번 깎이게 되면 이거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음. 그런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그 많은 시간과 돈도 써야 되고 엄청난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제 집단 서방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이제 믿고 뭔가 이렇게 도모를 한다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그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 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집단 서방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러시아를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일단 근데 영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근데 문제는 비무장화. 근데 그 영토 예,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것이 더 확대되느냐 예,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으로 이제 푸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죠, 맞아요. 뭐냐면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일종의 완충지대를 네, 설정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는 아마 우크라이나 바깥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점령지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점점 바깥이 당연한 거죠, 바깥으로 그거는. 예,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예, 쪽에서는 만약에 뭔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 중요한 조건을 던진다고 한다면 이득이 되는 게 던진다고 그러면 오케이 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현재 지금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굳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들고 저 들어가는 게 이득이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쉽게 얘기한다면 뭔가를 제시했을 때 네, 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그게 없이는 트럼프의 성격상 네, 거래인데 거래의 네. 조건이 안 맞는 가능성도 맞는 거고 그게 그리고 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이거 이제 계획, 그러니까 예,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예, 기타 이제 두 예, 개 주에 대한 그 예, 계획이 있는 게 예. 일단은 그 푸틴 대통령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게 그로즈니 모델이에요. 그로즈니 아, 모델이란 게 음. 뭐냐면 체첸 최근 그로즈니를 새로 신시가지로 만들어 놓는데 아주 삐까뻔쩍이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로즈니를. 예, 완전히 뭐 옛날 소련 느낌이 안 나요. 그로즈니 가면 음, 쇼핑몰만 해도 막 20개씩 이상 있고 막 그래요. 그로즈니에 가면. 음, 근데 이런 형태의 이제 그로즈니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탈바꿈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개 주의 이제 가장 큰 대신 이제 그 도네츠크라든지 루간스크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그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음, 마리오폴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음, 음, 그리고 그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여기저기 외주를 좀 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어디에 주로 주고 있느냐? 중국 쪽에 외주를, 첫 번째 중국 쪽에 주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외주도 일본, 줘요. 일본이 굉장히 약삭빠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나 이제 친서방주의를 주장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그 돈바스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도시 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해요. 일본이 굉장히 약삭빠르요, 이런 거는. 계산성이 좋죠. 그런 쪽에. 스탈린 개발에도 계속 가냐고 이제. 그럼요. 돈바스의 그런 러시아의 그런 이제 파괴된 지역을 복구하는 이제 그 건설 기업, 일본 건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입찰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음, 경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하고 경쟁이냐? 중국하고 경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건설사들이 돈바스로 다 몰려가요.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팀 계획도 다 짜여져 있어요. 일본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건데 우리 한국은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뭐냐?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재건만 생각을 했지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하고 그 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미 그 땅은 러시아 땅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이제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수주를 따야 돼요. 돈바스 지역의 수주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크라이나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본보다 못하다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약삭빠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뭐 이런 네. 것들도 러시아에서는 요구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젤렌스키 임기 끝났고 아니 젤렌스키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그저 기왕이면 대통령 끝났는데. 친러 인사가 네. 등장하면은 음. 그로즈니 모델 비슷하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능하죠. 근데 예. 그게 과연 영토 문제를 빼놓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한 60% 정도는 아, 영토 문제만큼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 서로 이걸 좀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협상 정권을 일단 어, 젤렌스키가 물러난다면 네.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 때문이에요. 뭐냐면, 젤렌스키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대통령이 문제죠. 돼야 되거든요. 계엄령이 계속 유지가 되지,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그거를 그게 없어요.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젤렌스키는 지금 현재 위원이에요. 위헌이지. 예. 위헌이지. 그 지금 대통령 임기가 올해 5월이면 끝나는 건데 사실 네, 끝난 지 꽤 됐거든요. 이 사람이 네. 안 물러나고 계속 그 계엄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계엄령도 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라다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정식적으로 계엄령을 요청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계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표기를 붙여야 돼요, 국회에서. 이거 헌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 근데 이거 아예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네, 전시 상황이라도 네, 대통령과 관련돼서 선거를 안 치른 나라는 없죠. 아무리. 당연하죠. 네,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젤렌스키가 네, 자꾸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음, 휴전이나 종전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네, 그런 해석이 많고 자신의 그런 정치력을 자꾸 이렇게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음,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음, 그게 서서히 지지율이 빠지면서 조금 좌불안 동석 같은데 네,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네. 뭐 그거를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이 그냥 선택하는 것인데 그걸 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개입하는 것도 내정 간섭이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계속 지금 젤렌스키가 동원령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동원령 내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들이 빠져야지 혁명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부에서의 군사 쿠데타라든지 뭔가 이런 쿠데타나 뭐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만 이렇게 되는 여지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만 보면 다 잡아다가 동원령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탈자도 많이 생기냐? 예, 그렇죠. 살인자. 그 남자들 자꾸 그 전선에 보내야 혁명이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젤렌스키가 불법이면서. 아. 네. 네, 저만 또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또 다른 예. 분들도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북한 문제라든가 러시아하고 북한의 그런 밀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 박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정 선생님 이야기 중에 아직 뭐 4대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 같고 네? 뭐 아직 4대 4대 4대를 아직 아, 4대 아, 못 벗어났다 뭐 아, 아, 그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나 뭐 하여튼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낸다 하면은 그 러시아에 대한 사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아니죠. 예. 아까 4대 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대목은 네. 조금
조금 좀 그렇고 예, 아니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러시아에서 이제 뭐 학위를 따셨으니까 네, 저게 저 트럼프가 된 거는 저 네, 미국 그 후쿠야마라는 미국 아마 아직 살아 계시죠? 예, 이런 예, 사람들이 알죠, 예, 뭐 우파 포퓰리즘 네, 그리고 뭐 민족주의가 네, 미국의 이제 득세해서 지금 트럼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네, 그거는 미국의 일이고 예,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정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네,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네,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아까 정 박사님 그러셨잖아요. 네, 중국의 팽창주의를 러시아도 원하지 않는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손만 잘 잡으면은 네, 우리야말로 참 일거양득 아니고 일거삼득 사득 되지 않겠나. 가능성 있죠. 그게 예. 맞는 거죠,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연해주 개발이 부족한데 예, 우리의 기술력이 연해주에 들어가면은 네, 또 뭐 엄청나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나라가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 박사님이 보기에 네, 현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현 당연하죠, 정권이 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고 네, 무너지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뭐 개인의 그냥 생각이고 예, 아무튼 앞으로 어떤 정권이 이제 들어오든지 간에 정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는 거, 이전부터 해왔던 거긴 한데, 이걸 더 확대를 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적인 교류예요. 첫 번째가. 네,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문화적인 부분과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경제적인 부분의 교류를 해야 돼요. 어느 쪽이 문제냐? 지금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동방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뭐 동방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관심 갖고 푸틴 대통령도 계속 그런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계속 날아가는 이유가 경제 포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동방 쪽에 관심이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땅이기도 하거든요. 연해주뿐만 아니라 연해주 외에 이제 극동 지역, 전체 극동 지역이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게 거기는 이제 러시아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러시아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러시아에 제공을 함으로써,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국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예, 그 개발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세수를 채울 수 있는 거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또 과거에도 언제 때였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러시아하고 60일 무비자 그리고 30일 추가해서 총 90일, 180일 중에 90일 무비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이제 연해주 지역과 우리 한반도 지역 중에서도 대한민국 땅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철도 이야기도 나오고 유라시아 철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한참 오갔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안이 이제 굉장히 유력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첫 번째가 뭐냐, 북한 땅을 통과하는 것과 두 번째는 덴마크하고 이제 스웨덴 모델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스웨덴 모델은 어떤 거냐? 그
큰 크루즈에다가 열차를 담아요. 열차를 실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보내거나 동해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레일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유라시아로 가는 그런 이제 그 구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동방 지역, 이제 러시아의 동방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뭐 어디냐, 극동 지역, 특히 극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직접 진출하면서 그 지역에 개발하는 것을 도와서 그 지역이 잘 되면은 우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게 많고 또 이제 국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오히려 예, 오히려 더 그게 더 잘 되지 않았나, 잘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또.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꽤 많이 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점차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지어가면서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정박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 네, 미국 트럼프 집권이기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대한민국하고는 어떤 역학 관계가 있을 거냐,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것, 러시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쭉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말씀하시는 것을 좀 종합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네. 한 5분 정도 또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집을 조금 더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뭐, 그러시면 더, 예, 예, 더 받으십시오. 예. 왜냐면은 이게 이런 게 이제 흔치 않으니까. 예, 그렇죠. 예. 또, 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 정도. 네. 제가 먼저 그럼 질문을 좀 잠깐 좀 드릴까요? 예, 예. 뭐, 저는 러시아를 다녀온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학 박사다 보니까 이제 그 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기는 많았었는데 뭐 그때 네, 당시 뭐 러시아에 가서 권총도 사올 수 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예. 했었지만 뭐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돼서 못 가져왔지만 네. 어, 지금도 뭐 그런 사회는 아니겠죠 아, 물론 그럼요. 예,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술 교류 측면에서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 AI가 지금 이제 그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AI로서는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두 번째 간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하는데 네, 시리아에서는 또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그 기술 발전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측면에서 네, 미국과의 제2일 상대국이 이제 뭐 미국이고 그다음 이제 중국이고 이렇습니다만은 네, 제가 판단해도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그런 교육 상대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그 비즈니스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네. 그것까지도 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뭐, 이 분야는, 뭐, 박 대표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지금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편화되는 축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저 깜짝 놀랐던 게 되게 많았는 게,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식당 굳이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그 음식 주문하는 그런 식당도 생겼어요. 한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이제 네. 그게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페이를 씁니다. 예, 러시아도 이제 그 QR코드 페이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은행에 가지 않고 어. 은행에 가지 않고 외국인도 통장 그 카드와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제 어.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시키면은 이거를 뭐냐면 사이트에 가가지고 시키면은 은행 담당자가 와요.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신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한 몇 가지 조항 읽어주고 그러면서 사인하고 그러면 체크카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바로 러시아어 하나도 못해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음.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러시아의 식당 어떤 데는 로봇이 돌아다녀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음식 서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로봇이 와가지고 뭔가 딱 그 메뉴를 보여줘요. 뭐 로봇이 와서 전체 화면 모니터 켜고 메뉴를 보여주면 그거 중에 하나를 내가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그거를 딱 클릭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로봇이 움직여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로봇이 그 클릭한 그 내용을 딱 보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었고 다시 로봇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손님한테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식당도 몇 군데 있어요. 네. 네. 이거에 획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뒤에는 이게 모스크바에 이제 반 정도로 이제 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IT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 분야에 계속 뭔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인재도 나오고 그리고 대학마다 그런 인재들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앱도 무수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저는 러시아에서 짜장면 못 시켜 먹을 줄 알았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었거든요. 배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하. 정도로 좀 러시아가 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뭐냐, 좀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다 해야 되나? 이런 그 느낌 받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제 두 도시가 확성적이긴 한데,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더 뭐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는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적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가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비즈니스적이냐, 우리는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리가 줄 건 뭐고 얻을 거 뭐고 이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기업이 먼저 가서 러시아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같이 뭔가 이제 협업을 하고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동안에 우리 때문에 틀어졌던 러시아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어쩌고 보면은 그전에는 계속 이제 러시아 쪽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거든요. 먼저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중앙아시아를 확보해야 됩니다. 중앙아시아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러시아하고 가장 많이 통할 수 있는 그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국가들에서 이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하면서 제3국에서 러시아하고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내야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제3국에서 만나야지 미국이라든지 집단 서방하고의 외교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음. 이게 이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우리도 이렇게 러시아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집단 서방이나 미국의 눈치도 같이 봐야 되니까 뭔가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또 그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삼국이라든지 제3대륙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앙아시아 대표적인 게. 우리하고 나쁠 게 없거든요, 중앙아시아는. 몽골도 그렇고. 예. 그, 그 맞습니다. 러시아 같은 예. 경우는 언어가 예. 어떻게 되는가요? 러시아를 주로 뭐 쓰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중앙아시아 국가도 대개 러시아어를 쓰죠. 아, 예. 그죠? 러시아어로 쓰고, 그리고 또, 걔에 따라서 또 영어로 화자율도 높고, 음. 또,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국어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아, 워낙 예, 한국에 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어로 욕도 하는데요, 뭐. 음, 그러니까 뭐 그 좋은 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도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정 박사님의 그 메이저가 네, 역사학이다 보니까 뭐 네, 어떤 그 문사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쪽으로 네, 좀 많이 오리엔트 되시기는 했지만 네, 또 그 모든 학문들이 네, 이런 비즈니스 라이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네, 또 꼭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소규모 사업체 또는 그 일인 사업자 네, 이런 사업자들이 영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도 이제 커질 것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 서로 통섭하고 이런 뭐 컨버전트 시켜주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하시면 네, 훨씬 더그 활동하시는 영역도 넓어질 뿐더러 네, 그,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니까 그 깊이도 깊이고 그 범위도 좀 커지고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은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노버톡버스에서 그 토론을 할 때는 오늘은 네, 조금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가볍게 그렇게 누구든지 내가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서로 어떻게 협력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22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 박사님께서 한 5분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음,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딱 그 봤었을 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이 되고 있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걸러 들으시고 그게 그런 얘기는 걸러 들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트럼프와 이제 그 푸틴과의 협상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쟁점인데, 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냐,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어쩌고 보면. 우리는 또 뭐냐면 러시아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뭐냐, 우크라이나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죠. 양쪽을 다 해야지 일본처럼 이제 양쪽을 다 해야지 현명한 건데, 우리는 이제 일단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쪽에 올인을 한 상태라서, 우리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도 여기에 되게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트럼프 체제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는 그렇게 러시아나든지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발전적인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있거든요.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과거에 일기 때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렇게 따지고 봤었을 때, 그다지, 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이제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그런 것이고요. 일단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이게 주 요지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제가 링크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예.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혼선이 생겨서 못 들으신 분도 좀 계시고 좀 그런 지금 문제가 있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번 주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많은 분들께 그 주제를 받아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언제쯤 하실 겁니까? 네. 언제쯤 하실 거냐고, 언제쯤.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권 박사님도 이제 정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는 뭐 실행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기 이태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다 같이 한번 해서 저희 정하고요. 그래서 저희 노바톡버스는 새로운 지식으로 시대를 열어가는 모임입니다. 뭐 문사철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것들 또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서 비즈니스로 엮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키우고 그래서 보다 더 발전되고 잘 살아나가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환영을 하고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고 참석해 네. 주신 분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주제도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박경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